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든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 기대감을 반영해 왔는데요. 다양한 경제적인, 정책적인 이슈도 있는 만큼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 바이든 집권기의 첫 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 하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떤 가감한 정책 기대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면 코로나 검진을 확대하고 또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단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방역과 경제 재건 이렇게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향후 미래를 대비한다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는 국제 질서에서 사실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을 해야죠. 주요 국제 기구나 협약에 재가입하면서 트럼프 집권 시기 때 잃어버린 이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집권기보다는 이 강경함이 온건함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트럼프 집권 시기 때는 이 트럼프 단독의 어떤 정책 실행을 했었다고 하면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맹군과 함께 이 중국을 좀 압박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떤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제금융시장 쪽은 어떨까요?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1분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다시 흔들렸다가 다시 빠르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더 투자하기 좋은 유동성이 풀린다든지 그런 환경이 될까요? 유동성 환경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그 증시를 끌어올리는 어떤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좀 바뀐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를 좀 지지하는 역할 정도로 좀 바뀌는 거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바이든 시기 때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내년 1분기에 사실 백신이 보급되고 또 이제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 놓고 본다고 하면 5차 경기 부양책이 아마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경제 성장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률 대략적으로 3.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감세, 축소나 폐지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걸로 좀 보진 않고 잠재적으로 이제 친시장적인 정책들이 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기 때문에 증시 환경에는 부정적이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꺼내들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주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약세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 원자재 시장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내년 1분기 이제 조지아주 상원 투표 결과가 블루웨이브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고 하면 사실 금리 상승 흐름들이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좀 챙겨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은 미국이 돈을 푸는 것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사실 이하나 강세에 따른 어떤 달러 약세 압력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환율 부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달러 얘기를 하다 보면 유로화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 소득을 부양하는 정책 중심으로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나 보증을 하는 정책을 위주로 꺼내들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재정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유로화 대비해서 이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금융시장 쪽을 이 부문별로 자세하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백신이 현실화돼서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경제나 금융 최근의 그런 경제 동향에서 하나의 또 큰 분수령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이 시판되는 건 되게 긍정적인 얘기인데 사실 내년에도 일상과의 공존은 계속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주요국들이 경제적 충격을 그래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봉쇄 조치를 강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네. 사람들 역시 그동안 이제 격리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이 격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사실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감염이 지속되고 네.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때는 이제 시판되기 때문에 안도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다 보고 있지만 네. 하반기 때는 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좀 관심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백신 개발 기간이 5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년 미만으로 정말 개발해서 빠르게 됐죠. 시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네. 부작용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초창기 때는 시판이 관심을 받겠지만 연중 내내를 본다고 하면 사실 부작용이 하나의 하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선진국과 신흥국의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글로벌 경기가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될 때 가장 먼저 될 게 뭐 중국을 필두로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신흥국 시장에 좀 돈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내년을 봤을 때는 선진국과 신흥국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선진국을 신흥국보다 더 좋게 봐요. 그래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달러 약세 때문에 신흥국이 수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는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어떤 정책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경기 부양 여력이 있는 선진국이 내년에도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논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사실 신흥국은 이 한국, 대만,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공업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네. 올해 같은 경우 경제 정상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은 있지만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올해 달러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화 가치가 절상을 보여야 되는데 약세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통화가 뭐 누브라, 리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화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러 약세가 신흥국 통화 가치 절상에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년에는 이제 일부 국가들 위주로 차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흥국을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물론 일리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 부양 여력이 있는 선진국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약간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정도 위치인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수출 회복세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은 올해 하반기 접어들어서 수출이 여전히 좀 부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개선되는 양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수혜는 계속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어떤 수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교육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차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차트는 2000년도 이후에 세계 교육량 추이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이후에 그 세계 교육량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 2002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그 기울기보다는 좀 이 기울기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는 얘기가 결국 금융위기 이후에 좀 교육량 추이 자체가 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었다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도를 보면 이게 교육량 자체가 정체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교육량이 늘어나는 알겠지만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봐요. 그래서 내년도 세계 교육량 자체가 회복은 하지만 제한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수출 회복세 역시 제한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증시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폭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와 같은 어떤 장밋빛 희망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네. 올라는 가되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네. 뭐 상반기에 워낙에 다이나믹하게 폭락했다가 다시 급 반전을 했었으니까 이게 또 유동성의 힘이었죠. 근데 올해 보면은 상반기에는 비대면 관련주들이 네. 하나의 언택트란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 시장을 좀 이끌어줬고 그 이후에 하반기 와서는 뭐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나 뭐 수소차 아니면 그린 에너지 관련주 아니면 IT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쪽이 많이 좀 기대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양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년도는 어떤 흐름일까요? 네, 내년도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양립하는 한 해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투자하는 비중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성장주 60, 가치주 40 정도로 그래요?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다만 내년 상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가치주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시판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이전의 어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컨택트 관련주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치주가 부각될 수 있다 그래 좀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가치주가 부각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금리 얘기도 하나 더 해드려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 내년도 이제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채 발행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미국의 성장주 가치주 상대 강도랑 그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성장주는 하락하고 가치주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그동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가치주가 부각되기 때문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이나 항공, 호텔, 레저, 유통과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컨택 섹터가 부각될 수 있는데 네. 저는 컨택 섹터 내에서도 좀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은행주 중심으로 좀 억석가리를 하셔서 집중하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은행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경로를 보면 상과 하조를 보고 있어요. 상과 내년 하조, 상반기 네. 때 크게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단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가감하게 정책을 꺼내들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때는 이 경제 이익 지표와 관련된 기저효과로 모멘텀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년도 이 세계 리더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수장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 기대감이 증시 방향성을 이끌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1990년도 이후에 그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케이스가 3번 정도 있는데 집권연별로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네. 집권 1기 때 S&P 500 수익률이 9.9% 올랐고요. 2년 차 때 마이너스 5.6%, 3년 차 때 18.4%, 그리고 4년 차 때 10.8%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내용을 담은 차트예요. 그래서 내년도 평균적으로 8.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내년도 미국 증시를 좀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글로벌 투자를 최근에 좀 많이 하세요. 투자자분들이 뭐 서학개미라는 네. 이 명칭도 있잖아요. 뭐 눈여겨볼 만한 글로벌 국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더 매력 있나요? 신흥국 내에서는 사실 네. 중국을 단적으로 좋게 봐야 된다 중국, 보고 네. 있고 이제 중국이 포함된 이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겠죠. 아시아 공업국 중심으로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최우선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위기 국면 이후에 다른 국가와 달리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 증시 회복을 보였던 패턴이 반복됐던 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내년도 중국을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봐요. 그 달러 약세 그리고 자국 경제 성장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하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서 중국을 좀 조카히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 2005년 네. 그리고 2016년 전후로 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이클상 그게 도래하는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프라 투자,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경제 성장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큰 폭으로 올랐던 사이클을 감안한다고 하면 내년도 신흥국 내에서는 중국 투자를 한번 네. 크게 늘려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내년도를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투자 힌트 얻으셨길 바라고요.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